네, 여러분들 이제 네 번째 과목인 실천기술론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타이머를 보시면은 각 과목별 타이머를 보시면은 실천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짧았죠. 근데 이런 특성이 있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각 이론들마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요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한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천론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점 정리 길라잡이로 봤을 때는 시간이 짧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천 기술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실천론하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데다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어서 그다지 정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마음에 둬야 될 것은 실천 기술론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과목입니다. 실천 기술론은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변화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무슨 모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론만 명확하게 알면 되는데, 근데 그 이론이 그 이론 같고 그 이론이 그 이론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이라서 여러분들이 실천기술론 공부하실 때는 다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실천기술론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요. 지금까지 24번의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요번까지 합쳐서 24번의 시험을 봤기 때문에 기존에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라는 것은요, 시험에서는 국가고시든 뭐든 시험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기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시험 문제를 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리메이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거를 현대식으로 이렇게 번안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실천 기술론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은 시대의 변화를 좀 하니까, 근데 이것은 시대의 변화를 잡지 않으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하는 이론을 공부하거나 해당하는 이론을 공부하고 시험 문제를 많이 풀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고비가 있어요. 안 거치면 안 될 고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델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앞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실천론과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만 뒤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인물들도 나오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모델과 관련된 문제들도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용노동부 교육을 받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연구소에서 따로 하는 것이라든가 협회에서 교육을 할 때를 본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보는 것도 좋고, 근데 뭐 소장님 강의보다는 딴 분 강의를 듣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딴 분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고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시면 180페이지 보시면 실천기술론에서 실천의 향기가 난다, 실천론에서 학습한 내용들에 대한 복습,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전에 그 실천론에서 이미 언급을 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중개인, 그 다음에 중재인, 옹호자, 그죠? 그 다음에 조정자.
이 네 가지의 역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 실천기술론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천기술론하고 실천론하고 호환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게 이제 181페이지까지 쭉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실천,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미시, 중시, 거시. 이거 어디예요? 브롬펜브레너. 브롬펜브레너라는 사람, 이 사람도 꽤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미시, 중시, 거시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론, 실천기술론, 인간행동, 사회환경의 공통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회복사 역할은 당연히 나오죠. 예시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천기술론도 그 몇 문제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놓은 당상은 뭐냐면 옛날에 당상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 자리를 당상관이라고 했거든요.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허준이 이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의사 관직이 그게 높은 관직이 아니었는데 당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장관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무를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따놓은 당상은 뭐예요? 당신이 무슨 장관이 안 될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사회복사 역할은 따놓은 당상이다. 미시중시 거시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기술 정의, 전문적 원조관계. 전문적 원조관계는 전문적 관계죠. 이 전문적 관계라는 부분들도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시면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요, 정말 잘 나옵니다.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말을 많이 해. 말을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말을 적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짧게 하는 거. 말을 짧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낼 거 없으면 이거 낸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실천론에서는 기본적인 문제,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실천론에 많이 배진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어떤 거다? 모델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는데, 진짜 많이 나왔을 때 모델 문제가 8문제가 나왔어요. 10문제, 8문제가 나왔습니다. 막 심심하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이제 조류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관계형성 기술이라는 게 나와요. 관계형성 기술. 예, 관계형성 기술에 보시면은 그 공감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경청, 명료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청과 명료화입니다. 이 경청과 명료화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청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을 주의 있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 또는 자세를 관찰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유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며 사회복사 클라이언트 양자간 내용을 기억하는 거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수강생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쉬는 시간을 주거나 좀 강의를 좀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경청을 다른 말로 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라고 하는 그 파이 선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료화라는 것은 뭐냐면 되게 명료하네. 짧게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클라이언트가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이야기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약이라는 거예요.
요것도 얘도 잘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약. 이건 실천론에 많이 안 나왔죠. 그죠? 경청, 명료와 요약. 여기서부터가 이제 살짝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론은 뭐라고 할까?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거라고 하면 실천 기술은 사회복지의 중요한 기술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펜의 겉모습이 실천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실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뒤쪽에 이 재보증과 재명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보증은 사람한테 하는 거고 재명명은 뭐예요? 문제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보증과 재명명이 예시문으로 나오면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보증 여러분들 188페이지에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회의적인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해서 이들 자신감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건데 대출 받을 때 보증을 선다라는 건 사람을 보증을 쓰는 거죠. 재명명은 이름을 붙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문제나 물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재보증이라는 건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 클라이언트에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 주어 클라이언트 시각 긍정적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재명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재보증은 사람, 재명명은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환기예요. 환기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환기라는 단어는 앞에 실천론에서 비에스텍의 7대 원칙에 보면은 의도적인 감정 표현이라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 가수 중에 지금 교육 들으시는 분 중에 대학생들도 있고 뭐 이렇지만 정말 오래된 가수예요. 제가 1990년대 그 사람의 노래를 들었나? 80년대 노래를 들었나? 90년대 들었을 거예요. 80년대 저도 어렸으니까. 자, 90년대에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는 뭐 사람이 상대방의 좋음, 상대방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사랑할 수는 있죠. 하지만 아프고 짜증나고 힘든 걸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복지사에서는 그 아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것 안에서 뭐냐면은 우리 막 그 슬프고 열받고 막 그럴 때 울잖아요. 울면은 어떤 사람은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울어. 화가 풀릴 수 있도록 울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화가 풀릴 수 있도록 울어라고 하는 것이 이 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간이 너무 답답하니 우리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킵시다 할 때 그 환기라는 거죠. 주의 환기할 때도 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설명만 오래 걸리시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로 다 해놨죠. 제가 제 책 가지고 공부하는 법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박스하고 이거 기억해 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라고 볼 수 있고 줄을 쳐서 하는 부분들은 그 중요한 단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진하게 한 건 한 번 더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혼자서 공부하면서 제 강의 안 들으면 제 입장에서는 별로 좋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하도록 만드는 게 교재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해석이라는 부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조사론에서 나왔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석이라는 부분들은요, 주관적이에요. 사회복지사가 날고기는 재주가 없기에는 뭐 독심술이라든가 어떤 점장이의 능력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 유추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눈치가 빠르고 모든 것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요새 제가 드라마 중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리정혁 아버지하고 그 여자 주인공 윤세리하고 대화하는 게 있는데 윤세리가 리정혁 아버지가 자기소개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정혁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눈치밥을 먹고 자라서 엄청 이런 거 되게 잘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사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보고서 당신이 이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얘기하면 클라이언트가 마냥 좋아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사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석이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직면입니다. 네, 직면이란. 생각보다 단어가 많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천기술론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행동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위협이 될 때 이를 재인식하도록 돕기에 활용한다. 그리고 직면은 변화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 행동들을 클라이언트가 인식하도록 돕는 매우 직접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직면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드디어 이제 고비가 되는 모델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제 책에 있는 모델은 가장 많이 나오는 모델이지 모델은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보다 한 1.5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지 않은 모델들은 유추가 가능한데 여기에 쓴 모델들은 헷갈리기도 하고 유추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리사회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문제 중심 모델, 위기게임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정신역동 모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책을 만들 때 심리사회 모델은 어떻고 문제 해결 모델은 어떻고 과제 중심 모델은 어떻고 위기게임 모델은 어떻고 다 잘 써놨습니다. 요걸 뭐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심리사회 모델 할 때 심리사회랑 사회심리랑 다릅니다. 뭐냐면 심리가 먼저고 사회가 나중이고 사회가 먼저고 심리가 나중인.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하고 사회심리 모델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심리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인간의 성격과 정신세계의 역동성으로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고 의식, 무의식, 전의식, 자아, 초자, 원초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모델,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해결 중심 모델은 비규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탈이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클라이언트 의견. 예. 예, 이게 해결 중심 모델인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원칙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편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뭐라고 할까?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이 해결 중심 모델이라는 부분들은 융통성에 대한 개념으로 좀 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각 모델의 공통점이라는 부분들은 이 클라이언트가 중심이라는 부분들이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제 중심 모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이론들을 절충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게임 모델은 마약, 자살, 뭐 여러 가지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서 뭔가 어려운 생각들을 할 때 쓰는 방식을 위기게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심리사회 모델하고 정신역동 모델 뒤쪽에 있는 정신역동 모델하고 헷갈리고 그 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하고 문제 중심 모델하고 헷갈리고 그 다음에 위기게임 모델이라든가 뒤쪽에 인파워먼트 모델이라 이런 건 생각보다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모델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푸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높아집니다. 사실은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모델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갑자기 최근 3, 4년 이후부터 이 모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이 수험생들을 상당히 괴롭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안은 우리가 이 모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우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슷한 구석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풀이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은 기출문제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천 기술론에는 양대 산맥이 있어요. 뭐냐면은 집단에 대한 개입과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적으로 실천 기술론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 바로 이 집단과 가족에 대한 개입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많이 나와요. 지금도 요 두 개가 합쳐가지고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 모델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8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것들은 실천론으로 그냥 다 밀어버리고 여기서 8문제, 10문제, 8문제, 10문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한다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93페이지에 보시면은 집단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집단의 정의. 예, 집단의 정의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93페이지 맨 마지막에 집단 사역사는 조직과 동료들에게 적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획 등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들 조직에 대한 전통적 방법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회복사 역할, 집단 내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도자는 아니에요. 주도자 아닙니다. 예, 주도자 아니고 원조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유형이 있어요. 개방 집단, 폐쇄 집단, 과업 집단, 치료 집단, 성장 집단. 예, 그래서 집단의 유형. 그 다음에 이 집단의 유형에서 능동적이냐, 뭐 주도적이냐, 수동적이냐 이런 것하고 응집력하고 응집력이 있냐 없냐 뭐 요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유형 안에서의 그 집단의 유형별 특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집단 응집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집단 응집력. 집단 응집력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정의가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위 집단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예, 이런 것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박스에 놓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 소시오그램, 소시오메트리. 이것도 예시문에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이네. 집단 역동. 다이나믹 코리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집단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어떤 목적 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 구성원들이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집단 프로그램이죠. 그 안에서 개별 경쟁을 하지만 그 안에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이랬을 때 그거 집단 역동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교육하기 되게 좋아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가족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예. 가족 부분을 보시면은
이 가족에 대해서 순환적 인과성이라는 게 있죠. 예, 요 순환적 인과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활류골이라는 것. 예, 그래서 순환적 인과성이라는 거는 영향을 주는 가족 따로 있고 영향을 받는 가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 게 순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활류골이라는 부분들은 가족 내에 규정을 정해서 가족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201페이지에 보시면은 세대 간 가족 내부의 변화를 위한 개입에서 탈삼각화라는 말하고 가족 조각. 예, 가족 조각에서는 특히 이때 요청을 받은 구성원은 자신이 인식하는 대로 가족이 경험한 감정이나 느낌과 동작과 공간을 이용하여 비언어적으로 표현.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실천 기술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요. 해결 중심 모델 질문 방법이 있어요. 이건 모델에다 써놔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델에다 쓸 수 있지만 여기다 써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적 질문, 예외 질문, 관계성 질문, 대처 질문, 척도 질문. 여기서 질문의 방법, 종류 이런 것들을 알아주십니다. 이거 해결 중심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엔, 미누친, 사티어. 뭐예요? 보엔, 미누친, 사티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 안 할게요. 왜냐하면은 설명도 긴데다가 이 보엔, 미누친, 사티어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3문제 나와, 3문제. 요 보엔, 미누친, 사티어만. 만약에 좀 자비를 베풀어서 한다고 해도 2문제 정도는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짧은 25분에서 35분 사이에 요약 정리 안에 있는 내용들에서 핵심 키워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대학에 가서 1급 교육을 할 때도 핵심 키워드를 과제로 내주거든요. 그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엔 문제라는 것이 단어나 용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논리적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약 정리할 때는 실천 기술론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모델 문제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모델 문제를 보면은 이게 무슨 모델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한 10문제 내면은 한 3문제는 틀릴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 이게 이제 절반이 넘어갔어요. 이제 지역사회복지론,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이렇게 있는데, 법제론 같은 경우에는 이 법 부분이기 때문에 요약이 짧지만 생각보다 정책론이나 행정론 부분은 좀 요약이 좀 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지금과 평이하다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공부하시니까 좀 나름대로 맥을 좀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가 길라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